자, 이 특이점을 맡으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시나리오 1, 최후의 날,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있죠. 인공지능이 인간 존재를 말살한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 존재를 말살한다 하는 건 좀 과격한 얘기인데, 서바이브 못한다. 최소한도 인간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문명은 대부분 파괴될 것이다. 자, 중세 이전 또는 석기 시대로까지 뒤로 물러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 또 뭐 자세히 얘기하자면 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왕년에 핵 경쟁을 했듯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했듯이 인공지능을 무기 개발 경쟁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똑같은 인간을 일거에 멸살시킬 수 있는 파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한 이 사람은 빌 조이라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 컴퓨터의 이제 미래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컴퓨터 같이 사용되는 그런 논문을 글을 썼고, 스티븐 호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학자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네. 또 existential risk라고 생각을 했어. 일론 머스크도 비슷해요. 뉴크다. 핵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까 오픈 AI의 그 기획에 초기에 돈도 꽤 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종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더 우수한 종으로 개량이 된다. 트랜스 휴먼 단계를 거쳐 우리가 정체를 모르겠지만 포스트 휴먼, 인간종,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어떤 종이 될 거다, 우리가. 그리고 그건 천국과 같은 것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아까 커즈와일,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천국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진 않았고, 말만 한 걸 듣고 보면 얼마나 천진한 얘기인가. 시나리오 3,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인간 종의 정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삶의 여건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현재 볼 때, 이러면 참 좋겠죠. 저는 이게 조금씩 가능성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어느 말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모든 면에서 인간 지성을 능가하는 강력한 기계 지성이 출현 가능한가? 이걸 대표 질문으로 하나 문제 초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걸 대표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계 지성과 달리 인간 지성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둘로 되어 있어. 이론 이성은 뭐를 하냐면 진리와 허위를 판별, 즉 사실 판단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학문적인 탐구를 해요. 근데 실천 이성은 뭐냐면 좋음과 나쁨을 판별하고, 즉 가치 판단의 기능을 하고, 이걸 가지고는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적인 행위를 해나가요. 근데 지금 오늘날 과학 발달의 미래를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논의에서 이 구분이, 전통적으로 지성을 이렇게 구분했던 이 얘기가 흐려져 버렸어. 그래서 실천 이성에 관련한 부분이 말하자면 여러 메뉴 중에 우리가 개발할 기계지성이 갖춰야 될 여러 메뉴 중에 한 메뉴인 것 같이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생명공학 분야에 무슨 AI가 할 수 있는 일,
무슨 뭐 암호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할 수 있는 일, 뭐 할 수 있는 일 여러 중에 하나로 윤리 문제에 관한 것. 거즈와일 책에 보면 윤리 문제 얘기 써 있어요. 그냥 열거한 중에 하나야. 그것도 할 거야. 그러나 실천 지성과 이론 지성을 구별을 하고 이 둘의 균형 문제를 논의한 것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예요. 이 구별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이야. 그리고 서양 철학을, 서양 사상을 지배했던 논의 파라다임 중에 하나예요. 칸트의 주저. 그럼 뭐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둘이 우리 삶을, 우리 인간 지성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기계 지성은 이론 이성을 부분적으로 모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을 압도해요. 바둑 두는 걸 압도해. 실천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기계 지성은 실천적 행위 주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 이성은 한 번도 시도도 안 돼 있었고, 즉 좋음과 나쁨을 판별하는 코드 자체가 나와 본 적이 없다고 봐. 시도해본 적 자체가 없어. 좋음과 나쁨을 가르쳐 줄 길이 없어. 코드를 할 수도 없고 학습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천이성이에요. 기계지성이 실천이성을 그럼 가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면. 아까 말한 그 오픈 AI에서 인간이 지휘 감독을 하는 방안을 4년 내에 만들어내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실천이성이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야. 실천이성의 특징은 행위의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기계가 실천이성의 일부를 담당을 한다면 뭐를 할 수 있냐 하면 목표 설정은 인간이 해주고 그 수단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겠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안 된다고 봐요. 실천이성의 특징은 말이죠. 요 세 가지. 자기 성찰, 셀프 리프렉션 능력이에요. 여기 제가 질문을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가?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얼른 알아듣기 어렵죠? 바로 이 알아듣기 어려운 질문이 실천이성의 핵심 질문이에요. 네.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고 그거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을 하거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좋지가 않더라 하는 체험의 연속이 우리 성장이야. 사탕 좋은 줄 알고만 살았던 그 꼬마 때 지금 그 수준으로 좋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게 아니네. 다 자라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간은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심각한 순간이 오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이 질문이야. 엄청난 질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거를 추구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없어. 우리 체험이 그래. 인류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내가 좋은 거, 진짜 좋은 걸 좀 바랐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왜? 좋은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쭉, 그러나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쭉 달성하려는 트라이 앤드 에러를 쭉 계속해 왔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객관화해서 보고 그걸 평가해 가지고 좋은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게 셀프 레프렉션이에요.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들 해리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미국 철학자가 세컨드 오더 디자이어라는 개념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뭘 바라고 사는데 내가 어떤 걸 바랐으면 하는 바람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고 행위를 할 때는 deliberation, 숙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할까 말까. 왜?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예요. 또 좋은 게 2개, 3개 막 나타나. 서로 컨플릭트를 일으켜. 그러면 뭐냐면 어느 걸 할까? 더 좋은 걸 해야지. 결론 못 낸 상태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이때부터는 했으니까 자기가 정말 주체가 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실천이성에 대해서 얘기한 칸트와 또 다른데, 칸트는 명확한 실천이성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천이성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남하고 의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실천지성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할까? 나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남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결국은 나하고 남 다 같이 좋은 건 또 뭘까? 공동선은 뭘까? 뭐 이런 것 등을 생각을 하는 게 실천 이성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사회적 IQ라는 것, 이게 실천 이성 부분의 거예요. 기계지성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자기 성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의식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축소돼요. 우선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남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식이 생기면서, 우리 발달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동시에 타자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타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자기 것을 거기다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발달심리학에서 요 단계에서 이 능력을 못 갖추면 그게 사이코패스 소셜 패스 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기계지성이 인간의 실천이성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축소돼요. 자, 실천이성과 태어남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어나는 존재와 제작된 존재의 차이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의 주저는 인간 조건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생로병사로 집약되는 인간 조건 중에 태어남, 그러니까 모탈리티, 인간이 죽는 운명이라는 건 못지않게 그것보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난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태어남이 실천이성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태어남은 어떤 것이기 때문이냐면, 다수의 개인이 태어나면서 정치적 실천 행위의 삶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종으로만 인간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으로 보면은 태어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과 더불어서 우주에서 비기닝이, 시초가, 순수한 시초가 그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탈리티라는 개념은 뭐 여러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들이 갖다 썼어요. 하버마스도 특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갖다 썼고, 샌델도 이거 giftedness, 이거 그 태어남은 주어진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요. 비기닝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시작하는 단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그 인간적인 실천적 지성이 성립할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고 제작된 기계지성은 순수히 시작을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작자의 설계안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예. 그러니까 그 샘플, 완성된 샘플을 저 원형을 놓고 만들어낸 여러 다수는 뭡니까?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제작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 다 쓰는데 여러분들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A가 쓰는 프로그램 달놓고 내가 쓰는 프로그램 달놓고 내 한글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은 개성이 있어 이러면 이게 뭐예요? 뭐 버그가 있다는 소리지. 고쳐야죠. 그래서 여러 다수의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여기 깔리고 저기 깔리고 그래도 뭐냐 하면 다수는 다수지만 개체성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고유명사를 붙여주질 않아. 김춘수 시인의 이름이 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름을 갖는 순간 전에 없던 이례적 존재가 딱 생겨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실천지성을, 근데 그런 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런 개체가 여럿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만큼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소셜 애니멀이라는 건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선을 단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싶은 세상은 이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학기술이 인간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생각은요, 사실은 SF 공상과학소설 설정하고 똑같아요. 우주 내의 존재지만 우주 밖의 입지를 인간이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바깥에서도 인간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요. SF 보면 뭐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을 해도 뭐 그대로야. 인간은 인터스텔라, 블랙홀까지 통과해도 그대로야. 정말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면은 우리 물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인간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물체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바람이 그 SF예요. SF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야. 이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개체성 다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행위의 주체성이에요. 개체성은. 그리고 거기에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거는 파괴 못 시킨다. 새롭게 태어나는 각 개체는 이례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행위 주체자 역할을 하고, 행위 주체자 역할을 포기하면 인간 정체성을 버리고 객체화 도구화되는 거다. 태어남은
뭐를 막고 있냐면 인간은 절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도구를 제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제작해서 쓰려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개인의 행위 주체적 역할은 실천이성 기능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천이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위 모랄 스테이터스를 인정받아서 각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이 되고 서로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가 가능해져요. 간단히 말하면 말이죠. 어떠냐면 인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거고, 인간의 실천이성을 기계에 투입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공감하고 남의 의견도 들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뭐 만들어서 보여준 적도 없어. 근데 저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학 발달이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한동안, 그럴 위험은 한동안 존속할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과학주의 때문에. 과학기술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능하다는 믿음이고, 실천이성에 관련된 문제도 전부 이론이성 영역의 문제를 환원시킬 수 있다. 이건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또 이런 일을 해요. 실천이성의 독특한 영역이 따로 있지 않고 전부 이론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다룰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인문주의는 쇠퇴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토대하고 있는 인간 조건을 극복하려는 바람, 이것도 있거든요, 인간에게. 생로병사를 그냥 안고 살기 싫어. 왜? 그 모순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인문주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무력해요. 오히려 인간 조건을 창작의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요. 인간의 존엄성, 과학적으로 보면 존엄하지 않다. 이런 얘기 막 해요. 이거는 우리 김성환 선생님이 좋은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정치 철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를 하려면 복합적 컴플렉스 티오리, 어디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이 모이면 에멀전트하게 존엄성이 문제가 나온다고, 존엄성이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점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참됨과 가상, 제작과 탄생의 구분을 점점 없애려 들어요. 커즈와일이 생각하는 그 싱귤라리티 뒤에 오는 천국 상태에서는 버추얼 리얼리티와 피지컬 리얼리티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것의 구분도 흐려진다. 이래. 내가 보기엔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 비슷하게 들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요 한 구절 조그맣게 했는데, 욕망의 끊임없는 재생산과 참된 삶의, 오텐틱 삶에 대한 성찰 능력을 사실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대 분위기 때문에 이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존재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인간 조건을 완전히 극복하고 신이 된 인간 모습. 그러면 저 얼굴만 인간이지, 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주 공간인 것 같아. 이 땅에서 살지도 않고 어디 디디지도 않고 있어. 그냥 인간 비슷한. 뭐 이거는 좀 해상도가 나쁜데, 해상도가 나쁜 게 더 맞는 얘기야. 정체불명이어서. 예.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우선 개체가 아니야. 이건 그냥 기계지성이 개성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마 지금 BCI 기술이 극단으로
디벨롭이 되면 왜 개별 로봇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이 거대 크라우드 속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으면 돼. 인간은 소용 없어요. 결론은 제가 일부러 안 냈어요. 일부러 안 낸 이유는 이게 인문학의 특징이야. 문제가 뭐만 했냐면 저는 문제의 초점을 조금만 더 정확히 보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합의해서 내가 티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논의하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완벽한 답은 안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만할지 몰라요. 예.